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오빠, 그래서 이번에 집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어? 야, 목소리 낮춰. 아버지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오빠, 어차피 오늘 칠순이야. 상속세 문제, 오늘 정리 안 하면 또 1년이야. 샹들리에 불빛이 연회장 천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흰 장갑을 낀 웨이터들이 프랑스산 와인을 따르고 백합과 작약으로 만든 꽃탑이 오 회장의 초상화 앞에 우뚝 세워져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5손가락 안에 드는 호텔 그랜드 볼룸을 통째로 빌린 칠순 잔치였습니다. 하객은 200명, 축의금 봉투를 챙기는 직원만 3명이었습니다. 오종철 회장은 무대 뒤 귀빈실 소파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다 우연히 옆 라운지를 지나치는 순간 유리 파티션 너머로 자식 둘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어서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발이 멈췄습니다. 상속세 절세라는 단어가 귀를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오 회장은 문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5분가량 선 채로 대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들 대화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수치를 설명했고 딸 유나는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칠순을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가 무대 위에서 하객들과 사진을 찍는 그 시간에 지분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 회장의 손이 천천히 문손잡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오 회장은 12살의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22살의 어음 한 장 들고 거래처를 찾아 전국을 돌았습니다. 36에는 부도 직전에서 직원 월급을 먼저 챙기기 위해 자신의 집을 팔기도 했습니다. 신용이라는 두 글자를 위해 평생을 버텼습니다. 그 세월이 만들어낸 것이 유통재벌 OJ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 안에서 가장 단단하게 키웠다고 믿었던 것이 바로 두 아이였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오는 복도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박 기사가 복도 끝에 서서 오 회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처음 운전대를 잡던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 회장의 얼굴을 본 그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생수 한 병을 건넸습니다. 오 회장은 생수를 받아들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종철 회장님, 이제 입장해 주시겠습니까?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 회장은 천천히 양복깃을 여미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두 아이는 앞자리에 앉아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완벽해서 보는 것만으로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케이크 위에 초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촛불 앞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그 순간 그는 아무도 없는 빈 방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쌓아 올린 것들이 이 불빛 아래서 한꺼번에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초를 끄고 돌아서는 오 회장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박 기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두 노인은 텅 빈 주차장 한켠에 마주 앉아 낮은 목소리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의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이틀 뒤 OJ그룹 본사법무팀장이 이른 아침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회장실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룹 주요 계좌 일체에 대한 자산 동결 절차 검토를 요청하는 내부 공문이었습니다. 팀장은 3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문서는 분명 회장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 회장이 직접 설계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박 기사가 오 회장의 신뢰를 받는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 지인을 조용히 연결했고 오 회장은 그 임무를 통해 외부 제보에 따른 회계조사 착수 보도자료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류의 무게는 실제였습니다. 오 회장의 자택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를 알리는 빨간 딱지가 붙은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 아침이었습니다. 경비 직원이 화들짝 놀라 달려오는 동안 오 회장은 이미 현관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도 아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회색 목도리 하나를 두르고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 하나만 들었습니다. 신발은 굽이 다른 낡은 구두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초라해서 박 기사는 차 키를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뉴스는 오전 10시에 터졌습니다. 경제 전문 채널이 먼저 받아쓰기 시작했고 포털 뉴스 상단을 3건의 관련 기사가 채웠습니다. OJ그룹 회장 오종철, 자금 동결 및 검찰 내사 착수설. 오 회장의 스마트폰에는 알림이 쉼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화면을 뒤집어 조수석 발밑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들 대환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은 오후 2시였습니다. 오 회장이 아들에게 먼저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렸습니다. 3번, 4번, 6번. 받지 않았습니다. 오 회장은 전화를 끊고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빌딩들이 유리면에 하늘을 반사하며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저 건물들 사이를 뛰어다니던 젊은 오종철은 이런 냉기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유나에게는 문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아비다. 잠깐 만나자. 답장은 3시간 뒤에 왔습니다. 지금 해외 일정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해외 일정. 오 회장은 그 4글자를 한참 보다가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유나가 어제 강남 백화점 VIP 라운지에 있었다는 것을 박 기사가 아침에 귀띔해준 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울 도심에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오 회장은 박 기사의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 길을 걸었습니다. 빌딩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무심코 봤습니다. 낡은 목도리, 굽다른 구두, 텅 빈 서류 가방. 어디서도 오종철 회장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2번 부딪히고도 상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도 오 회장의 가슴 한구석을 조용히 해방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 회장은 아들 대환의 집 앞에 섰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고급 빌라 단지였습니다. 경비 부스 앞에서 이름을 댔더니 인터폰을 통해 잠시 기다리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결국 경비원이 민망한 표정으로 돌아와 전했습니다. 세대에서 지금 외출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2층 창문에는 전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커튼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오 회장은 그냥 돌아섰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어딘가가 소리 없이 식어갔습니다. 오후에는 유나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서초구 반포의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이번에는 경비를 거치지 않고 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더니 곧 연결됐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낮고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아빠, 지금 검찰 조사 들어오면 저도 같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쪽 변호사가 오늘 저한테도 연락이 왔다고요.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죄송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 회장은 통화 종료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로비 유리문에는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낡은 목도리를 두른 노인이었습니다. 거리로 나와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와 따뜻한 캔커피를 샀습니다. 계산할 지갑과 신용카드는 없었습니다. 시나리오대로 모든 카드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박 기사가 미리 건네준 현금만 가방 속에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잔돈을 세어 계산했습니다. 삼각김밥을 들고 편의점 벤치에 앉아 먹는 동안 옆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이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학생은 이어폰을 꽂은 채 오 회장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박 기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회장님, 대환 씨 측 변호사가 오늘 법무팀에 연락해서 회장님 지분 관련 서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오 회장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연극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아버지가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대신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남은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곳. 자신이 먼저 내쫓은 것이나 다름없는 막내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목도리를 여몄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찬바람이 골목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박 기사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장 주소 알아봐줘. 경기도 외곽의 재래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목소리가 컸습니다. 좌판마다 생선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뒤섞였고 노란 형광등 불빛이 천장을 낮게 눌렀습니다. 오 회장은 시장 입구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십 년 만에 느끼는 공기였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다니던 시장의 냄새였습니다. 그것이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박 기사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안쪽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장 가장자리 형광등 하나가 미세하게 깜빡이는 자리에 조그만 가게가 있었습니다. 선영인의 반찬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글씨가 반듯했습니다. 진열대 위에는 연근조림, 시금치 무침, 갈치조림이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가게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선영은 안쪽 주방에서 무언가를 볶고 있었습니다.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수건으로 질끈 묶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화장도 없었습니다. 팔뚝이 가늘었습니다. 눈 밑에는 그늘이 짙었습니다. 오 회장이 기억하는 막내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손놀림은 날렵하고 빠르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드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냄비가 한 박자 늦게 소리를 냈습니다. 선영은 가스불을 끄지도 않은 채 앞치마에 손을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가게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달려오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더니 위아래를 훑어봤습니다. 낡은 목도리, 굽다른 구두. 그 순간 선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말랐어? 원망도, 놀람도, 어색함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딸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그 한 문장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선영은 오 회장의 손을 이끌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를 꺼내고 옆가게 할머니에게 잠깐 봐달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보온병에 담긴 보리차를 컵에 따라 건넸습니다. 오 회장은 그 컵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컵이 따뜻했습니다. 시장 골목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왁자했지만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선영은 아버지 곁에 쪼그려 앉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가 뭔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앞으로 어찌할 건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무언가가 눈 뒤에서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오 회장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시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바로 주방이었고 방이 하나였습니다. 그 방 한쪽에는 아이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볼이 창백했습니다. 오 회장은 그 아이를 보고 한 발짝 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오준서였습니다. 선영이 이불을 여미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선천성 심장 기형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2살 때 처음 진단을 받았고 이후 3번의 외래 시술을 거쳤지만 근본적인 수술은 아직이었습니다.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수술 견적은 의료비 지원을 받아도 수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선영은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새벽 4시에 시장 도매시장으로 나갔고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4시간 남짓 잠을 잤습니다. 그것이 8년의 실상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방 한켠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이 말하는 내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전하듯이. 그러나 바로 그 담담함이 오 회장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 한 번 지른 적 없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잇몸도 없으면 맨뼈로 버텨온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선영은 이불을 정리하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녁은 간단한 거 드릴게요, 아빠.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 회장은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벽 한쪽에는 아이의 그림들이 색종이에 그려져 붙어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그린 듯한 그림도 있었습니다. 한 장에는 나란히 손을 잡은 2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고 하나는 컸습니다. 밑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랑 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그 그림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선영이 이부자리를 깔아줬습니다. 아빠 자리라고 자기는 주방에서 잔다고 했습니다. 오 회장이 사양해도 선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불이 낡았지만 세탁이 잘 된 것이었습니다. 베개 커버에 다림질 자국이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선영이 잠자리에 든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반, 오 회장이 반쯤 깬 상태에서 선영이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아버지의 베개 옆에 무언가를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이어서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시장 도매 시간에 맞추러 나간 것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천천히 베개를 들쳤습니다. 낡은 통장이 있었습니다. 표지가 손때로 반질반질했습니다. 오 회장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칸에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들이었습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 그러나 쌓인 날짜의 길이가 길었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첫 입금 날짜는 딸 선영이가 시장에 자리를 잡은 첫 달이었습니다. 상인의 상조금과 소소한 저축이 그 이후로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 속에는 접힌 쪽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쪽지를 폈습니다. 선영이 글씨였습니다. 아빠, 나 아빠 딸로 태어나서 한 번도 부끄러운 적 없었어. 이 돈으로 당분간 여관이라도 잡아. 내가 금방 모실게. 새벽 시장 골목 어딘가에서 선영이 리어카를 끌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에는 준서가 고요하게 숨을 쉬며 자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통장을 두 손으로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 앞에서 울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경기도 외곽 반지하 방에서 오종철 회장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수천억의 자산도 200명의 하객도 황금빛 샹들리에도 그에게 한 번도 주지 못했던 것을 낡은 통장 한 권이 주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그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통장을 조심스럽게 접어 낡은 가죽 서류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결심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를 때 사람의 손이 그렇게 떨린다는 것을 오 회장은 처음 알았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에 준서의 이불을 한 번 더 여몄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고 조용했습니다. 창백한 볼 위로 새벽빛이 얇게 내려앉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오 회장은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글씨 간판이 아직 불 꺼진 시장 골목 안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선영인의 반찬. 그 네 글자가 이상하게 눈에 오래 남았습니다. 박 기사는 시장 입구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른 오 회장은 목도리를 풀지 않은 채 앞을 바라봤습니다. 박 기사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의 눈치였습니다. 차는 서울 방향으로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오 회장이 처음 입을 연 것은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였습니다. 기사님, 나 잘못 살았나요? 박 기사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백미러 안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낮고 느리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잘못 사신 게 아닙니다. 다만 너무 혼자 사셨습니다. 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이른 아침 햇살을 받아 넓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물빛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술이 한번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인지 미안하다는 말인지 박 기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제이그룹 본사 빌딩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오 회장이 27층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미 출근해 있던 비서실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서실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낡은 목도리를 두른 채 회장실로 걸어 들어오는 오종철 회장의 눈빛이 그가 20년 동안 모신 회장의 눈빛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위험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군더더기가 모두 사라지고 날 것의 단단함만 남은 얼굴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코트를 벗지 않은 채 회장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선명했습니다. 법무팀장을 즉시 부를 것, 사회환원재단 설립 관련 서류 초안을 오늘 안으로 올릴 것, 그리고 대왕과 윤아에게 내일 오전 10시까지 회장실로 출두하라는 통보를 보낼 것. 마지막 지시는 특히 짧고 분명했습니다. 연락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오 회장은 텅 빈 회장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유리창 너머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오 회장은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층 위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여전히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 어딘가 경기도 외곽 재래시장 골목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선영은 리어카를 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그 생각을 하는 내내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눈에 새겨져야 했습니다. 절대로 흐릿해지지 않도록. 다음 날 오전 10시 정각 대왕과 윤아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변호사를 한 명씩 대동했습니다. 대화는 짙은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고 유나는 고가의 명품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위기를 맞이하러 온 사람들의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협상하러 온 사람들의 복장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이미 자리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목도리는 여전히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일부러 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대환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아버지,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해 저희가 파악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환이 서류를 꺼내려는 순간 오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한 동작으로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됐어.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오 회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두 장 꺼내 각각 앞으로 밀었습니다. 두 사람이 내려다봤습니다. 법무팀이 전날 밤 작성한 서류였습니다. 제목은 상속 제외 및 지분 전량 사회 환원 이행 각서였습니다. 방안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유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환은 서류를 집어들고 빠르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변호사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오 회장은 그들이 반응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칠순날 밤 너희 둘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 어버이날마다 카네이션 달아줄 때, 생일마다 케이크 잘랐을 때 다 기억한다. 그런데 너희들 머릿속에 그 순간들이 뭐로 저장돼 있는지도 이제 알겠어. 대환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결정이라고, 지금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이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유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목소리가 울음으로 번졌습니다. 오 회장은 그 눈물을 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두 아이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대환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새벽까지 함께 사업 계획서를 고쳤던 밤을, 유나가 대학 합격 통보를 받고 전화해서 아빠 나 붙었어 라고 소리 질렀던 순간을, 그것들이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들은 칠순 잔치 연회장 파티션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찰 조사는 없어. 내가 만든 연극이었어. 방안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대환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던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너희가 진짜일 때 나타날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 확인했어. 오 회장은 서류를 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유리창 너머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두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등 뒤에서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오 회장의 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목도리 한 끝이 어깨 위에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오 회장은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장에게도 전부 알리지 않았습니다. 박 기사만이 동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준서가 다니던 소아심장외과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원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앉았습니다. 명함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낡은 목도리를 두른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시작되자 원장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준서의 차트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달라는 것, 국내 최고의 소아 심장 전문 외과의와 협진을 연결해 달라는 것, 가리고 수술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원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와는 상의가 됐냐고. 오 회장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게 해주십시오. 수술 당일까지. 원장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오 회장은 선영의 가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상인회 회장을 통해 미리 연락을 해두고 선영의 가게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선영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인근 가게 두 개를 합쳐 규모를 넓히는 작업이었습니다. 선영에게는 위생 점검으로 인한 임시 휴업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상인회 회장이 직접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선영은 의아한 눈으로 봤지만 쉬는 날이라도 생겨 잘 됐다며 준서를 데리고 병원 외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 외래 일정 중 하나가 수술 전 최종 검사였다는 것을 선영은 몰랐습니다. 오 회장은 그 이틀 동안 박 기사와 함께 서울 시내 작은 여관방에 묵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류 결제는 비서실장이 가지고 왔고 오 회장은 여관방 낮은 탁자 위에서 결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 기사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녁이 되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캔국물을 사와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이 온 것은 사흘 뒤 아침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랍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표지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선영이 이 통장을 처음 만든 날 그 해는 선영이 집을 나간 바로 그 해였습니다. 오 회장이 딸에게 정략 결혼을 강요했고 선영이 울면서 거부했고 오 회장이 소리를 질렀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먼저 찾아가지 않은 것은 오 회장이었습니다. 통장의 첫 입금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오 회장의 생일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수술 당일 아침 선영은 준서의 손을 잡고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나와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영문을 모른 채 따라갔습니다. 수술 전 처치를 위해 준서를 병원 직원에게 넘겨야 하는 순간 선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준서가 엄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해.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줬습니다. 아이가 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선영은 벽을 짚었습니다. 수술 대기실 복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선영이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데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목도리를 두른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 회장은 천천히 걸어와 선영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이게...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 회장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선영이 베개 밑에 놓고 갔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8년의 새벽들이 켜켜이 쌓인 통장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그것을 두 손으로 선영에게 내밀었습니다. 선영의 눈이 통장을 봤습니다. 그러다 다시 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준 이 돈이 내가 평생 번 돈보다 훨씬 무겁더구나.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이제 아빠가 네 울타리가 되어줄게. 그 말이 끝나자 선영이 통장을 받아들고 그대로 오 회장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오 회장은 처음에 잠깐 굳었습니다. 팔을 어디에 둘지 몰라 허공에 있다가 천천히 딸의 등을 감쌌습니다. 낡은 목도리 자락이
두 사람의 어깨에 걸쳐졌습니다. 수술 대기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먼 곳에서 의료기기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길고 흰 복도를 고르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두 노인과 딸이 이 세상에 단둘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오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수술 잘 될 거야.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코트를 손으로 꼭 쥐면서 준서의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오 회장과 선영은 수술 내내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선영이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따라 오 회장에게 건넸고 오 회장은 말없이 받아 마셨습니다. 박 기사는 복도 끝에 조용히 서서 두 사람을 지켰습니다. 그 역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술실 초록 불이 꺼지고 문이 열렸을 때 집도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왔습니다. 선영이 먼저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오 회장은 그 옆에 앉아 선영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준서가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처음 찾은 것은 엄마의 손이었습니다. 선영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 회장은 그 광경을 병실 문 앞에서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딸과 손주의 자리였습니다. 오 회장은 복도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경기도 외곽 재래시장 골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선영이네 반찬 자리에 새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2층짜리 단독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넓고 환한 반찬 가게로 2층은 시장 골목상인 자녀들을 위한 작은 공부방으로 꾸며졌습니다. 건물 입구 벽면에는 작은 동판이 박혔습니다. 선영이네 장학관 시장 골목의 아이들에게 더 넓은 내일을. 개업날 선영은 아침부터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반찬 진열을 마치고 간판 위를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골목 입구에 박 기사의 차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차 안에서 유리창 너머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목도리가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풀 생각이 없었습니다. 경기도 재래시장 반지하 방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수천억짜리 자산 목록 어디에도 없는, 그러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준서가 가게 안쪽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수술 이후 볼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선영이 달려가는 아이를 붙잡아 안았습니다. 두 모자가 골목 한가운데서 웃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지나가며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축하한다는 말, 잘됐다는 말, 고생했다는 말. 오 회장은 그 장면을 차창 너머로 오래 바라봤습니다. 박 기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오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저쪽이 주인공이에요. 박 기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회장도 창가에 기대어 조용히 웃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오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리어카 소리, 생선 냄새, 상인들의 목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영이네 가게 위 동판이 햇빛을 받아 작게 빛났습니다. 오 회장의 손이 가슴께로 올라왔습니다. 코트 안주머니에 통장이 있었습니다. 선영이 돌려받았다가 어느 날 아버지 서랍 위에 다시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쪽지 한 장과 함께였습니다.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이건 아빠 거야. 아빠가 가장 가난했을 때 아빠 곁에 있었던 물건이니까. 오 회장은 통장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평생 수천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오래, 그것보다 무겁게 남을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낡은 목도리와 낡은 통장, 그리고 그것을 남긴 딸. 시장 골목의 하루가 밝고 환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채널은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리얼 인생 사연 한 편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누군가의 삶을 통해 희로애락의 깊은 결을 함께 느끼고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 큰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나누는 당신의 한 문장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